네, 이번에는 언론중재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했는데 여야 간에 줄다리기 끝에 일단 보류가 됐고요.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은 여야 원내대표가 좀 의견 접근을 받다 이런 좀 뉴스도 있던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다음에 현업 언론단체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전국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리긴 했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처럼 지금 언론이 보도하던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장님은? 뭐 저도 추가로 파악한 내용은 솔직히 없습니다. 네. 없고요. 예. 일단 8인 협의체 지난 한 달간 논의 결과에서 진전을 못 봤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의견의 접근을 봤다라는 지점들이 어떤 것인지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그동안 시민사회와 언론계에서 얘기했던 우려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는 실제 내용이 공개된 뒤에 좀 따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의 기초에서만 좀 질문 네네. 하나만 추가를 드리면 의견 접근을 봤다라는 게 이제 큰 얼개가 그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 한도 규정을 삭제를 하는 대신에 네. 다른 방법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이 선에서 의견 접근을 봤다라는 보도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맞다면 이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5배 배상 한도 규정을 삭제한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네. 여전히 이 가짜 뉴스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문제는 지난번 유엔의 그 칸 보고관이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핵심이 지금 이른바 이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불리는 가짜 뉴스로 인한 그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법률적으로 가짜 뉴스의 개념을 규정하고 처벌하려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 한국의 언론중재법이 국제적으로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와 비판의 지점 그리고 이 언론 자유 위축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거는 좀 그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언론 보도대로 이 선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봐서 오후 2시에 이제 본회의 다시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 만약에 2시에 본회의 열어서 처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이미 어제 저희가 이 성명을 통해서 현업단체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재 언론중재법 논의의 기본 틀 자체가 일종의 부실공사, 날림공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천대유 사건 봐도 이 설계가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나중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언론중재법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돼서 기본적으로 건물이 잘못 지어졌으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원점에서 이른바 무슨 그 명예훼손 제도의 문제라든가 정보통신망법상의 여러 가지 처벌 조항의 문제라든가 이 다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들과 동시에 그렇다면 징벌선배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럴 경우에 언론 표현의 자유의 규제 전반을 어떻게 손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총론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제안을 여러 번 드린 바 있고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법조계 그리고 학계 그리고 언론 현업까지 포괄하는 16인 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마쳤고요. 16인 위원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 내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설득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8인 협의체가 가동이 될 때 왜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 답변을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8인 협의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용 통과 의뢰밖에 안 됐고 종합 논의도 될 수 없는 그런 테이블이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당연합니다. 저희 그 8인 협의체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논의 구조를 가져가면 이 소위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이 폭넓은 의견들이 도저히 수렴될 수 없는 구조고 지금 이미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논란이 정치쟁점화 해버렸기 때문에 이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서 강성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고 예. 이것이 언론 자유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의 본질적인 지점에서 벗어나서 뭐 정쟁의 대상이 돼버릴 거라고 저희가 이미 예측을 한 바가 있고 지난 한 달이 결국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그 결과가 예. 8인 협의체에서 도출이 됐고 예. 그 연장선에서 지금 여야 간의 원내대표 간의 담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도 처음에 질문을 하셨지만 그 소위 여야 간에 논의되고 있다는 대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조차도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안은 과연 그런 우려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평가가 배제된 상황에서 이게 본회의에 불쑥 올라가서 처리되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16인 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사회적 논의기구, 합의기구 그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사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학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해서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의회가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하니 저희들이라도 모자라지만 일단 사회적 합의의 토대가 될 만한 문제의식들과 실마리들을 좀 풀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민사회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민사회를 대표할 만한 하실 분 4분 정도 그리고 학계에서 다양한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 4분 정도 그리고 법조계에서 4분 정도 그리고 현업 언론단체에서 4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적어도 8인 협의체보다는 훨씬 폭넓고 다양한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테이블에서는 언론중재법만이 아니라 언론 관련 여러 가지 법률을 다 통합해서 한번 논의를 한다는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현업단체에서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게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입니다. 이건 뭐 어떤 그림입니까? 사실은 이 언론중재법상의 징벌적 손배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이고요. 네. 어떤 형태로든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이른바 편하게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상당히 강하게 국민들로부터 분출이 됐고 그것들은 결국 이 좀 어지러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 클릭 경쟁하느라고 저널리즘의 품질보다는 이 속도 경쟁에만 치우쳐져 있던 그런 언론계 전반에 대한 전 문제 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와는 별개로 사실은 저널리즘에 대한 품질 개선 그리고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가능성을 줄여내기 위한 언론계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 언론중재법 반대와는 별개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그 답변들을 국민들에게 드려야 할 책무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언론 현업단체들이 이 사용자 단체들을 좀 강하게 설득을 해서 이번만큼은 자율규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저널리즘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완벽하진 않겠지만 언론계 스스로 뭔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자세와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용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율과 규제가 양립이 되는 게 아니라 충돌을 빚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손방망이, 눈 가리고 아웅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안 가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신문윤리위원회라든가 몇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그 권고적 규제라는 것이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하나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연합뉴스가 그 기사형 광고 문제 때문에 최근에 그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포털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에서 32일간 노출 중단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노출 중단 결정 이후에 그 연합뉴스 구독자 수가 벌써 한 30만 정도 감소했다라는 그랬나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자율규제도 잘 구성하면 상당히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그 정부의 공적 규제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배분하고 인센티브는 또 어떤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바우처상에 가점을 준다든가 뭐 하는 방식으로 연계 장치를 잘 만들면
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자율 규제 기구이기 네네. 때문에 네. 국회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든지와 그거는 무관하게 무관합니다. 그냥 간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간다. 예. 이렇게 그러면 규제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최고로 지금 수위를 잡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른데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아직 뭐 참여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뭐 사용자 단체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저희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 아주 질이 좋지 않거나 명백한 허위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법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율 규제 기구에서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협약에 가입을 하게 하고 음. 그 협약을 준수하겠다라는 서명을 하고 네. 거기에 따라 그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뭐 시장 퇴출, 포털 입점 심사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네. 것들이 다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번외로 요거 하나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화천대유를 잠깐 언급을 하셨고 또 자율 규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김만배 씨 네, 네. 불과 얼마 전까지 기자직을 계속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기자짓을 하면서 화천제유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근데 이제 법조인들을 형님이라고 공개된 자리에서 버젓이 부르고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이런 같은 언론인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네. 뭐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 동시에 그 화천대유 같은 구조에서 사익을 탐하는 일부 부패한 언론인들이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거액의 소송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언론인도 있다라는 점을 다시 사실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천대유를 추적하는 것도 언론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예. 화천대유를 처음 보도한 그 언론인이 사실은 지역의 작은 아주 마이너 언론사였습니다. 경기경제신문이라고 하는 네네. 그분들에 대해서 화천대유 쪽에서 지금 2억짜리 소송을 걸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징벌 선배가 있어서 5배가 들어왔으면 10억짜리 소송이 걸렸겠죠. 뭐 50억을 보도한 것도 언론이니까. 그거 맞습니다. 예. 그 언론의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김만배 씨라든가 일부 연루됐던 언론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내부의 자정 기능만으로 이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많고 강력한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비판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언론노조의 윤창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